1962년에 말이죠.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져버린 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바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오늘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불씨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봄. 그것은 생명 자체의 침묵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침묵의 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봄은 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카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면서도 시적인 상상력으로 우리한테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잃고 있는지 아세요? 하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직접 말을 건 거죠. 보이시나요? 텅 빈 둥지. 이게 바로 레이첼 카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이 떠나버린 자리에서 느껴지는 이 싸늘함, 이 공허함이야말로 침묵의 봄이 세상에 던진 가장 강력하고도 직설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기적이라고 불렸던 어떤 물질이었습니다. 바로 화학 살충제요.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이때 DDT 같은 화학 살충제는요, 거의 기적의 발명품, 구원투수 취급을 받았어요. 농작물 생산량을 확 늘려주고 말라리아 같은 끔찍한 질병을 옮기는 모기도 막아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연 여기저기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갑자기 철새들이 줄어들고 강이랑 하천은 오염되고 물고기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이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이첼 칼슨이죠. 레이첼 칼슨은 1907년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그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깊이 교감하는 법을 배웠죠. 그녀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자연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마치 이 모든 게 침묵의 봄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문학도였는데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고요. 존스 호킨스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키웠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관한 책들을 썼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단단한 지식에 대중과 소통하는 글쓰기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레이첼 카슨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보통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카슨은 이걸 시인의 감성으로 풀어내는 아주 보기 드문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복잡한 생태계의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모든 재능과 경험 그리고 사명감이 응축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침묵의 봄이죠. 이 책의 시작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런 책이면 과학 보고서처럼 시작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한편의 우화로 시작합니다. 봄이 왔는데 모든 생명이 침묵에 잠겨버린 어느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 이걸 통해 독자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감정적으로 먼저 그 위협을 느끼게 만든 거죠.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말하는 과학적인 핵심은 뭘까요? 바로 생물 농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DDT 같은 독성 물질은 자연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먹이 사슬을 타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클벌레에 있던 독이 작은 새에게, 그 새를 잡아먹은 더 큰 포식자에게로. 이렇게 옮겨갈수록 독의 농도는 점점 더 진해지고 결국 몸 안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 겁니다. 카슨이 고발한 DDT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생물 농축 때문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죽어갑니다. 둘째, 이게 동물한테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에 쌓여서 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한두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에서부터 강, 바다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고발이 나왔으니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논란과 거센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이 책으로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거대 화학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카슨을 향해서 히스테릭한 여성 과학자라느니,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이라느니 온갖 인신공격을 퍼부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수많은 대중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관심은 마침내 백악관까지 움직였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DDT 금지가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말라리아 퇴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에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6년에 말라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실내에서 DDT를 사용하는 걸 다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보호냐 아니면 당장의 인간 생명이냐, 이건 정말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무거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레이첼 카슨이 올린 경고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놀라운 유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숫자, 1972년입니다.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딱 10년이 되던 해였죠. 마침내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미국 내에서 DDT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침묵의 봄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책 한 권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설립했고요. 최초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시민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정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다는 것. 침묵의 봄은 그냥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60여 년 전 한 사람이 던졌던 이 질문은 기후위기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녀의 경고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